제1장 서론. 오류는 과학의 진보를 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다.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달성하는 것보다 더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 유겐 블로일러. 자, 여기서 저희가 좀 나눠볼 건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할 때 과학의 진보를 가장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오류라고 하는데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 있을 때 그 과학적인 이론을 맹신하는 것은 과학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절대 불변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알려진 지식 중에 가장 진리에 가깝다고 어떤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그걸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절대시한다고 한다면 그 태도는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자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수 있는 것,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과학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이언스는 어떤 하이파서시스를 가지고 어떤 가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설이 다른 그보다 더 좋은 설명 방법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현재 가장 근접한 가장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진실이다 혹은 진리다 어떤 따를 만한 이론이라고 보는데 언제든지 과학자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설이나 자기가 따르고 있는 이론과 상치되는 증거가 나올 때는 그 이론을 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많은 분이 과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블로일러의 얘기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여요. 오류가 있을 때 그 오류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수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이게 과학적인 태도죠.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드렸습니다만 프로이드가 세운 이론을 후학들이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프로이드가 초기, 중기, 후기로 오면서 계속해서 자기 이론을 수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프로이드를 공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분의 저서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자기의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을 비판하고 다시 새로운 이론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다시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임상적으로 맞지 않거나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내는 부분이 약하다고 한다면 또 새로운 이론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프로이드 이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프로이드를 너무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요. 프로이드가 시기마다 다른 견해,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그 리비도 이론 같은 경우는 리비도 이론 자체는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어요. 그래서 그걸 후학들이 이걸 세 단계, 네 단계 이렇게 임의대로 나눠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나누는 것 자체도 사실은 거의 후학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의 것이 뒤에 다시 섞여 나오고 새로운 이론과 과거의 이론이 완전하게 단절되는 것 같은데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프로이드를 이해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현대정신분석에서 이게 스파티니스가 하는 얘기가 다 옳다고 믿을 것은 아니고 스파티니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론을 우리가 충실히 배우면서 그거 자체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임상이에요. 임상에서 스파티니스가 가졌던 견해를 가지고 그분이 추천하는 어떤 기법 이런 걸 사용해 봤는데 어떤 내담자에게는 잘 먹히지 않는다 한다고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스파틴스 얘기 중에 틀린 부분은 없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내 임상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 스타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론들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 이론대로 가면 되는데 반드시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과학적인 태도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현실에 적용해 보면서 그 검증 자체는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이런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히 정신분석이나 정신치료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매뉴얼화된 것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임상에서 임상적인 기법은 어떤 것이 맞는가 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는데 일반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케이스에는 일반적인 이론이 적합하기도 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판단은 임상가가 자기 케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임상에 임하고 있는 여러분들 수고비전 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케이스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임상가이기 때문에 수고바이서가 알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고바이서 자체도 굉장히 겸손하게 여러분과 공동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신분열증적 반응을 되돌리는 일반적인 원칙들은 프로이트가 발견했다. 그의 개념들 덕분에 후대의 이론가들과 치료사들이 이 질병의 병인과 치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와 치료의 개발이 가능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13년에 이 장애가 심리적으로 비가역적이라 말했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런 오류들 때문에 프로이트의 발견은 무색하게 되었다.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을 정신분석에 부적합한 후보라고 거절하는 것은 프로이트의 경고가 계속하여 반영된 입장이며 이는 즉 이런 사례를 받아들인 분석가는 실용적인 오류를 저질렀다. 그는 시간 낭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치료 기법에 대한 신임을 떨어뜨렸다. 그는 완치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프로이트는 완치를 질병의 병리적인 징후와 명백한 증상이 사라지는 것, 바꾸어 말하면 정신기능과 행동이 정상이 되는 것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았다. 또한 완치를 환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혹은 심지어 상당히 호전되는 것과도 동일하게 보지 않았다. 그가 뜻한 것은 질병의 원인을 퇴치하고 그럼으로써 성격의 역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에 의하면 정신분석의 규칙과 요구 조건들에 성공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의 정신적 삶은 영구적으로 변하며 고도의 발달 수준까지 이르게 되며 새로운 발병의 가능성에 대해 계속 보호받는다. 이것이 그가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던 약속이다. 여기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프로이드가 최초에 봤던 것은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비가역적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psychologically irreversible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되돌릴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부터 바람직한 상태로 바꿔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문제는 이 큐어라는 용어 완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치료나 완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 용어를 쓰는 사람마다 달리 정의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여기서 완치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고도의 개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치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비가역적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런 환자들이 어떤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치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임상가들이 하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 비교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첫 페이지에 그 주석을 보면 주석 1번에 프로이드는 이 관점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프로이드가 1913년에 정신분열증적 장애를 가진 분들은 심리적으로 비가역적이라고 주장했던 그 주장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 후기에는. 그래서 프로이드가 어느 시기에 프로이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교과서에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프로이드의 초기의 입장이고 여기서 주석에 나오는 에인 브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이드의 견해는 나중 후기의 프로이드의 견해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완치라는 말 자체가 어떤 증상 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는 단순하게 어떤 기능의 회복이나 어떤 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완치라고 하지 않고 프로이드가 뜻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퇴치하고 그럼으로써 성격의 역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규칙과 요구 조건들에 성공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의 정신적 삶은 영구적으로 변하며 고도의 발달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새로운 발병의 가능성에 대해 계속 보호를 받는다. 여기서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큐어라는 개념은 아주 고도의 치료 성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큐어는 인격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퍼스널리티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기를 성격의 역동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이게 퍼스널리티나 캐릭터 자체가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기서 큐어라는 개념은 영성이나 종교계에서 얘기하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변모나 컨버전, 회개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여요.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서 얘기는 치료의 개념이 고도의 건강한 상태를 회복한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정도의 치료가 가능하냐 한 점에서 난색을 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영구적인 변화, 고도의 발달 수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휴먼 포텐셜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는 이런 상태의 치료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치료는 정신분열증 환자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그 정도의 수준의 고도의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봤던 것으로 보여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이제 어떤 신경증처럼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아닌, 그러니까 완치는 아니고 근치, 그렇죠. 완치를 추구한다라는 정도. 마치 여기서 이제 큐어를 완치로 했었을 때는 마치 백신 주사 맞으면 다시는 안 걸리는 그렇죠. 예방접종 같은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영구적인 변화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은 것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치료까지 가는 것을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 본다면 이 큐어의 개념을 어떻게 받느냐와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하고 연결돼 있죠 서로. 치료의 개념을 현재 상태보다 나아지는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치료라고 이렇게 폭을 넓혀서 생각한다고 하면 치료라는 개념을 어떤 환자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임프루먼트,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는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를 치료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 많은 사람이 다 치료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치료의 개념 자체, 큐어 개념 자체를 완벽한 치료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면 그런 치료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먼저 생기죠. 그래서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그런 정도의 치료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완전한 성격의 변화 이런 것이 영구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 자체가 긍정적인 대답을 얻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었다고 보여요. 그런 점에서 정신분석의 큰 논란 중에 하나가 무엇을 치유라고 볼 것이냐, 큐어를 무엇을 볼 것인가가 학파마다 달리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각자도 내가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목표로 하는 치료는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보기로는 내담자가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가 결정된다고 봐요. 어떤 분은 지금 현재 있는 증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 증상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그 증상이 소멸하는 정도까지 하는 것만으로도 치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자기 삶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 삶 속에서 내가 온전한 에너지를 항상 원기왕성하게 그리고 큰 불안 없이 정서적으로 많은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정서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리고 삶의 에너지도 많고 특별한 큰 불안이 없는 상태. 뭐 이런 거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자기가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그 범위가 추구하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내담자가 목표로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고 이분과의 관계에서 치료에 어느 지점까지 가는 것을 치료라고 할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어떤 분은 어떤 증상이 없어도 자기 안에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싶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고 싶고 자기의 추구 셀프를 찾아서 건강한 삶, 미닝풀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어떤 증상이 없어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면서 이분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큐어라는 개념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보여요. 우리 절대적인 큐어의 개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학자들은 어느 하나를 가지고 고집할 수 있겠지만 임상가인 여러분들은 어떠면 임상가이시거나 어떠면 영성 쪽에서 돌보는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서는 일반 상담에서 우리가 어떤 분을 도울 때 이분에게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그때마다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나는 증상치료만 원했는데 증상치료가 끝나고 나서 돌아갔는데 나중에 증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근원적으로 내 삶의 의미를 좀 더 찾고 싶다. 아니면 나의 생생한 정서가 살아나지 않고 내 삶의 의미가 무비건조하게 느껴져서 이런 삶에서 좀 의미 있는 삶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왜 삶이 이렇게 조이풀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탐구하고 싶다고 해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치료에서 가졌던 어떤 치료의 목표와 두 번째 경우에 치료의 목표는 전혀 달라지고 치료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겠죠.